지금 제정신입니까? 전화기나 만드는 나라에 구조를 요청한다고요? 태평양 상공에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재앙에 미국 전역이 숨죽였습니다. 3,600명이 하늘에 갇혔고 연료는 단 6시간이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도 절대 불가능하다며 포기했고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당장 한국에 연락해.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이 보낸 사람은 65세 은퇴한 정비사 단 한 명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30분 후 전 세계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3,600명 전원 생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제 이름은 프랭크 러셀입니다. 올해로 73살이 됐네요. 시애틀 외곽에서 작은 라디오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죠. 한때는 보잉의 수석 엔지니어였지만 그건 이미 15년 전 일입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1952년산 제니스 라디오를 수리하고 있었어요. 진 공간에서 나는 따뜻한 열기와 특유의 냄새가 작업실을 채웠죠. 늙은 손가락으로 회로를 더듬으며 문제를 찾는 일. 그게 제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또 그 낡은 것들이나 만지고 있군. 이웃집 톰이 열린 문으로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이게 낡은 거라고? 70년 된 예술품이야. 제가 웃으며 대답했죠. 바로 그때 작업대 위 작은 TV에서 긴급 속보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미국 항공 역사상 전례 없는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CNN 앵커 앤더슨 쿠퍼의 얼굴이 화면에 가득 찼어요. 평소의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태평양 상공에서 보잉 787 드림라이너 18대가 동시에 모든 전자 시스템을 상실했습니다. 현재 3,600여 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하늘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손에 들고 있던 납땜 인두가 작업대에 떨어졌어요. 787 드림라이너, 제가 보잉에서 마지막으로 작업했던 바로 그 기종이었습니다. 현재 항공기들은 수동 조작조차 불가능한 상태이며 평균 연료 잔량은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로 추정됩니다. 톰이 숨을 헐떡였어요. 맙소사, 프랭크. 이거 너가 만들던 그 비행기 아니야? 맞았습니다. 15년 전 제가 치명적인 설계 결함을 지적했다가 회사에서 쫓겨나게 만든 바로 그 기종이었죠. 화면이 바뀌며 백악관 상황실이 비쳤습니다. 대통령이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즉시 전 세계 최고의 항공 전문가들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곧이어 펜타곤 대변인이 나타났죠. 영국 롤스로이스 긴급대응팀이 1시간 전 도착했습니다. 프랑스 사프란 엔지니어들도 합류했고 독일 루프트한자 테크닉,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전문가들이 총동원됐습니다. 희망적으로 들렸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걸. 2시간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든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영국팀은 시스템 진단조차 할 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팀은 아예 작업을 포기했습니다. 이어진 인터뷰들은 더욱 절망적이었죠. 40년 경력에 처음 보는 현상입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영국 롤스로이스 수석 엔지니어의 말이 잘렸어요. 아마 상부의 압력이었겠죠. 프랑스 전문가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미국 시스템은 너무 복잡합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때 화면 하단에 속보가 떴어요. 첫 번째 787 연료 2시간 잔량 경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또 다른 속보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국, 대한민국의 공식 지원 요청.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미국이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다니? 곧이어 국무장관 앤토니 블링컨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굴욕감이 가득했죠.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뛰어난 항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 시스템 분야에서 독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폭스뉴스 앵커가 비아냥거렸죠.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일본도 못한 일을 한국이 한다고? 이게 미국의 현주소입니까? CNN에서도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 삼성 갤럭시 만드는 나라가 보잉을 고친다고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20년 전 보잉과 대한항공 합작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 한국 엔지니어들의 능력을 직접 목격했거든요. 특히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김상준. 그때 불과 45살이었던 그는 믿을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자기기의 미세한 이상을 맨손으로 감지하는 마치 기계와 대화하는 것 같은 사람이었죠.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서울이었어요. 한국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침착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죠. 대한민국은 미국의 요청을 수락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전문가를 즉시 파견할 것입니다. 이어서 한국 국토부 장관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어요.
김상준 전 대한항공 수석 정비사를 책임자로 하는 긴급 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1시간 내 출발할 예정입니다. 김상준. 정말로 그였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즉시 김상준이 누구인지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65세, 은퇴한 항공정비사. 이게 한국이 보낸 최고 전문가라고? 삼성이나 LG 엔지니어도 아니고 은퇴한 정비사? 조롱 섞인 보도가 이어졌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를. 20년 전 보잉 747이 원인 불명의 엔진 정지로 태평양에 추락할 뻔했을 때 모든 전문가가 포기한 상황에서 김상준은 단 10분 만에 문제를 찾아냈어요. 연료 파이프 내벽의 미세한 크랙이 특정 고도에서 공진을 일으킨다는 걸 손끝의 감각만으로 알아낸 거죠. 15년 전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신형 787 프로토타입 테스트 중 모든 계기판이 정상을 표시하는데도 그는 위험을 감지했어요. 이 비행기는 3년 안에 큰 사고를 낼 겁니다. 그의 경고를 모두가 무시했죠. 하지만 정확히 3년 후 787 두 대가 전자 시스템 오작동으로 추락할 뻔했습니다. 제가 보잉에서 쫓겨난 것도 그와 관련이 있었어요. 김상준의 보고서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회사에 해를 끼치는 공포 조장자라는 낙인이 찍혔죠. 톰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프랭크, 괜찮아? 아니, 난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제가 경고했던, 그리고 김상준이 지적했던 바로 그 시스템. 결함이 지금 3,600명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었으니까요. 화면에는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남은 시간 5시간 30분. 미국의 자존심은 무너졌고 이제 모든 희망은 태평양을 건너오는 한국의 긴급대응팀에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했죠. 세계 최강국 미국이 가장 무시했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 그것도 은퇴한 노인이 이끄는 팀에게 운명을 맡겨야 한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김상준의 이름이 미국 전역에 퍼지는 동안 저는 작업실 구석에 처박아둔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보잉과 대한항공 합작 프로젝트 자료들이었죠. 먼지를 털어내며 사진 한 장을 찾았어요. 젊은 시절의 저와 김상준이 747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김상준이야? 톰이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그래, 내가 만난 가장 뛰어난 엔지니어였지. TV에서는 한국의 대응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서울 김포공항에서 특별기가 이륙하는 장면이 나왔죠. 한국정보 전용기가 방금 이륙했습니다. 목적지는 괌 앤더슨 공군기지입니다. 앵커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어요. 그때 화면이 분할되며 한국 국토부 장관의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김상준 선생님은 대한민국 항공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정비사입니다. 35년 경력 동안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왜 은퇴한 사람을 보내는 겁니까? 현역 엔지니어들은 어디 있죠? 장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은퇴하신 이유를 아십니까? 더 이상 가르칠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미 모든 지식을 후배들에게 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후배들인 최정예 3명도 함께 갑니다. 폭스뉴스에서는 조롱이 이어졌죠. 한국이 슈퍼히어로를 보낸다는군요. 아이언맨이라도 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CNN에서는 흥미로운 자료를 찾아냈어요. 김상준이라는 인물을 조사해봤습니다. 놀랍게도 보잉사 기록에 그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화면에 보잉 내부 문서가 떴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20년 전 보잉 747 엔진 결함을 10분 만에 해결. 보잉 기술진은 3주간 실패. 15년 전 787 프로토타입 치명적 설계 오류 지적. 보잉은 무시했으나 3년 후 사고로 입증. 10년 전 불가능하다던 737 맥스 전자 시스템 문제 원격으로 해결. 앵커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실존하는 인물입니까? 바로 그때 한국 대통령의 추가 성명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입니다. 동맹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돕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3,600명의 생명이 달린 문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미 국무장관이 다시 화면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신속한 대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상준 선생의 파견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누군가 귀띔을 해준 모양이었죠. 김상준이 누구인지 이제야 파악한 듯했습니다. 펜타곤 대변인도 태도를 바꿨어요. 우리는 한국팀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괌 기지에서 대기 중인 미군 기술진들의 인터뷰가 나왔죠. 솔직히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못한 걸 한국 노인이 해결한다? 지적을 바라는 거죠.
또 다른 엔지니어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문화적 차이도 있고 언어 장벽도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과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김상준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그리고 진짜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라는 걸. 15년 전 보잉이 저와 김상준의 경고를 무시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시아인과 그를 지지한 미국인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프랭크,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톰이 물었어요. 없어. 이제는 지켜보는 수밖에. 하지만 속으로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김상준이 성공하기를, 그리고 3,600명이 무사하기를. 화면 하단의 시계는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남은 시간 4시간 50분. 그때 또 다른 속보가 떴습니다. 중국 정부 사태 예의주시 중. 순간 제 머릿속에 섬광이 스쳤어요. 중국? 왜 중국이 이 사태에 관심을 가질까? 15년 전 787의 중국산 부품을 대량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을 때 저와 김상준은 강력히 반대했었죠. 특히 핵심 전자 부품에 중국산을 쓰는 건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백도어나 킬 스위치 같은. 당시 보잉 경영진은 코웃음을 쳤어요.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다.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다. 그리고 저는 회사에서 쫓겨났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동시다발적 시스템 마비, 진단 장비로는 원인 파악 불가, 그리고 중국의 묘한 관심. 이런 젠장. 저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왔어요. 왜 그래? 프랭크? 톰, 이건 단순한 기계 고장이 아니야. 이건 공격이야. 계획된 공격. 톰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지만 저는 TV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김상준이라면 알아낼 거예요. 그는 기계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중국이 숨겨놓은 비밀도 찾아낼 겁니다. 한국 특별기가 태평양을 가로지르고 있을 때 미국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계속해서 회의적인 논조를 유지했지만 펜타곤과 백악관은 달랐어요. 그들은 이미 김상준이 누구인지 파악했고 그가 유일한 희망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한국 특별기 2시간 후감 도착 예정.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하늘에는 3,600명이 죽음과 맞서고 있었고 그들의 운명은 이제 태평양을 건너오는 한국팀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미국의 자존심. 그런 건 이미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생명이었고 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김상준과 그의 팀뿐이었습니다. 한국 특별기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착륙하는 순간 전 세계의 시선이 그곳에 쏠렸습니다. 저는 라디오 수리는 뒷전으로 하고 TV 앞에 붙어 있었죠. 생중계 화면에는 활주로에 늘어선 미군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국 특별기가 방금 착륙했습니다. 이제 모든 희망은 저 비행기에서 내릴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CNN 현장 기자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고 계단이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김상준이 모습을 드러냈죠. 65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꼿꼿한 자세였습니다. 남색 작업복 차림에 낡은 공구 가방을 든 모습이 2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의 뒤를 따라 젊은 한국인 3명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미군 기술진들의 표정이 볼만했습니다. 저게 전문가라고? 공구 가방? 지금이 1950년대인가? 현장 분위기는 싸늘했어요. 미 공군 준장이 마지못해 악수를 건넸지만 그의 표정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죠. 김 선생님,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상황실로. 잠깐만요. 김상준이 준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활주로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맨손으로 콘크리트를 만지기 시작했어요. 뭐 하시는 겁니까? 준장이 당황했죠. 주변 미군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상준은 대답 없이 눈을 감고 있었어요. 1분, 2분, 모두가 숨죽인 채 지켜봤습니다. 진동이 있네요. 갑자기 그가 입을 열었어요. 지하 300m쯤의 대형 통신 케이블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른 전자파가 감지됩니다. 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걸 어떻게? 787이 사용하는 주파수와 같은 패턴이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간섭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TV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역시 김상준이었습니다. 활주로에 도착하자마자 문제의 단서를 찾아낸 거죠. 미군 기술 대령이 비웃듯 말했어요.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장비로는 아무것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김상준이 조용히 대답했죠. 장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하는 방법이 틀렸을 뿐이죠.
그는 공구 가방을 열었어요. 놀랍게도 최신 장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신 낡은 청진기, 자석 몇 개, 그리고 수제 전자파 측정기가 들어 있었죠. 이런 구식 장비로 뭘 하시려고? 귀 기울여 들어본 적 있으세요? 김상준이 대령을 바라봤어요. 기계가 아플 때 내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대령은 말문이 막혔죠. 상황실로 이동하는 동안 미군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곧 그들의 태도가 180도 바뀔 거라는 걸. 거대한 스크린에는 18대의 787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첫 번째 항공기. 연료 1시간 30분 남았습니다. 상황 장교가 다급하게 보고했죠. 김상준은 침착하게 각 항공기의 데이터를 살폈어요. 그리고는 이상한 요청을 했습니다. 모든 항공기의 이륙 시간과 장소, 그리고 정비 기록을 보여주세요.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 빨리요. 평소 조용한 그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데이터가 화면에 떴습니다. 김상준은 빠르게 패턴을 분석했죠. 그의 눈이 번뜩였어요. 찾았다. 이 18대는 모두 최근 6개월 안에 특정 부품을 교체했군요. 그게 뭐가? 중국 심천에서 제작된 롱신 테크놀로지의 제어칩입니다. 순간 상황실이 조용해졌어요. 미 공군 기술 총책임자가 나섰습니다. 그 부품은 보잉이 공식 승인한 겁니다.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고, 테스트는 하드웨어만 했을 겁니다. 소프트웨어 백도어는 확인했나요? 김상준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15년 전 프랭크 러셀이라는 엔지니어가 경고했었죠. 중국산 핵심 부품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 제 이름이 나오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가 날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보잉은 그를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중국 부품을 사용했죠. 왜? 싸니까. 김상준이 청진기를 꺼냈어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상황실의 메인 컴퓨터에 청진기를 대었어요. 모두가 미친 사람 보듯 쳐다봤지만 곧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들으세요. 그가 청진기를 기술 총책임자에게 건넸어요. 마지못해 귀에 대던 총책임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규칙적인 펄스 신호? 맞습니다. 정확히 3.7초 간격이에요. 787의 비행 제어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주파수와 일치합니다. 그럼 어떻게? 간단합니다. 역으로 추적해서 킬 스위치를 찾아내면 됩니다. 김상준이 자신의 낡은 장비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의 뒤에서 3명의 젊은 한국인들도 각자의 장비를 준비했죠. 미군 기술진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남은 시간 1시간 20분. 괌 기지 상황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미군 기술진들이 65세 한국 노인과 젊은이들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상황. 그들의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졌지만 3,600명의 목숨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시작하겠습니다. 김상준이 말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20년 전 제가 봤던 그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죠. 김상준이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자 상황실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의심하던 미군 기술진들도 그의 독특한 접근 방식에 조금씩 주목하기 시작했죠. 모든 전자 장비를 꺼주세요. 그의 첫 번째 지시였어요. 뭐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장비를 끈다고? 기술 총책임자가 항의했지만 김상준은 단호했습니다. 전자파 간섭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제가 찾는 신호는 매우 미세해서 다른 전자파에 묻히기 쉬워요. 미공군 준장이 고민하다 결정을 내렸죠. 지시대로 하십시오. 하나둘 장비들이 꺼지자 상황실은 어두워졌어요. 비상등만 켜진 가운데 김상준은 자신의 수제 장비를 작동시켰습니다. 이게 뭡니까? 젊은 미군 엔지니어가 물었어요. 40년 전에 제가 만든 전자파 탐지기입니다. 디지털 필터가 없어서 오히려 미세한 신호를 잡아낼 수 있죠? 저는 TV 화면을 보며 감탄했어요. 역시 김상준다운 발상이었습니다. 최신 장비가 놓치는 것을 구식 아날로그 장비로 찾아내는 것. 그게 그의 방식이었죠. 15분이 지났을 때 김상준의 장비에서 미세한 신호음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찾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죠. 주파수 2.4GHz의 숨겨진 부채널이 있어요. 매우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습니다. 그는 신호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구식 오실로스코프에 나타난 파형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중국어. 아니, 이건 암호화된 명령어군요. 해독할 수 있습니까? 준장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잠깐, 이 패턴은. 김상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3년 전 상하이 에어쇼에서 봤던 중국 군용기 제어 시스템과 같은 암호 체계입니다.
CIA 연락관이 즉시 본부에 보고했죠. 이제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가 된 거였어요. 그럼 이건 의도적인 공격이란 말입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상준이 단언했어요. 하지만 왜 지금일까요? 왜 하필 18대를 동시에? 그때 저는 TV 앞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태평양 안보 회의. 톰이 저를 봤어요. 뭐라고? 내일 하와이에서 미중 태평양 안보 회의가 열려? 미국이 주도권을 쥐려던 중요한 회의지. 만약 오늘 미국 항공기들이 추락한다면 미국의 입지가 완전히 무너지겠군. 맞았어요. 이건 단순한 테러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전략적 공격이었던 겁니다. 괌 상황실에서도 같은 결론에 도달한 모양이었어요. 펜타곤과 긴급 화상회의가 연결됐죠. 중국의 소행이 확실합니까? 국방장관이 물었어요. 기술적 증거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비행기를 살리는 겁니다. 김상준이 냉정하게 말했죠. 남은 시간이 1시간도 안 됩니다. 그는 다시 작업에 집중했어요. 암호화된 신호를 역추적하기 시작했죠. 킬 스위치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중국도 증거를 남기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30분이 흐르는 동안 김상준은 미친 듯이 작업했어요. 손가락이 날아다니듯 계산기를 두드리고 동시에 여러 주파수를 스캔했죠. 그의 팀원들도 각자 맡은 부분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 미군 엔지니어가 소리쳤어요. 첫 번째 비행기. 연료 30분 남았습니다. 김상준의 이마에 땀이 흘렀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그 순간 그의 장비에서 날카로운 비프음이 울렸습니다. 찾았다. 모두가 그를 주시했죠. 백도어 진입 코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이걸 해제하려면 각 비행기에 개별적으로 접속해야 합니다. 18대를 30분 안에. 불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김상준은 포기하지 않았죠. 방법이 있습니다. 위험하지만 그는 미군 통신 장교를 봤어요. 모든 항공기와 동시에 통신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만 각 항공기 조종사들에게 정확히 제가 말하는 대로 따라하도록 전달해주세요. 다음 순간 전례 없는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김상준은 18명의 조종사에게 동시에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각자 조종석에서 특정 버튼을 특정 순서로 눌러 수동으로 백도어에 접근하는 방법이었죠. 델타 387 오토파일럿 버튼 3초간 누르고 동시에 고도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2바퀴 돌리세요. 유나이티드 592 트랜스폰더를 7500으로 설정 후 즉시 7700으로 변경하세요. 미친 짓처럼 보였지만 놀랍게도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델타 387 부분적으로 시스템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공이었죠.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몇몇 항공기는 연료가 2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김상준은 지치지 않고 지시를 이어갔어요. 그의 목소리는 쉬었지만 포기란 없었죠. 15분 후 10대의 시스템이 부분적으로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8대는 여전히 무반응이었어요. 안 되겠어요. 더 강력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김상준이 결단을 내렸어요. 역공격을 하겠습니다. 역공격이요? 중국이 심어놓은 백도어를 통해 역으로 들어가서 시스템을 초기화하는 겁니다. 위험한 도박이었어요. 실패하면 모든 시스템이 영구적으로 망가질 수도 있었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김상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준장이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죠.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김상준이 역공격을 시작하자 상황실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는 TV 앞에서 손에 땀을 쥐고 지켜봤죠. 20년 전 함께 일했던 동료가 지금 3,600명의 목숨을 손에 쥐고 있었으니까요. 중국이 만든 백도어는 양날의 검입니다. 김상준이 작업하며 설명했어요. 그들도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았을 테니 자폭 장치를 만들어뒀을 겁니다. 그걸 역이용하는 거죠. CIA 연락관이 긴급 보고를 받았어요. 본부에서 전합니다. 베이징의 사이버전 부대에서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포착됐답니다. 그들도 눈치챘군요. 김상준이 중얼거렸어요. 이제부터는 시간 싸움입니다. 그들이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시스템을 복구해야 해요. 그의 손가락이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동시에 여러 모니터를 오가며 코드를 입력했죠. 3명의 젊은 팀원들도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알람이 울렸어요. 침입 감지. 누군가 외부에서 우리 시스템에 접근하려 합니다. 중국입니다. 김상준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백도어를 발견한 걸 알고 막으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방화벽을 세우세요. 뿐만 막아주면 됩니다. 미군 사이버전 팀이 즉시 방어에 나섰어요. 괌 기지 상황실은 순식간에 사이버 전쟁터가 됐죠. 한쪽에서는 중국 해커들의 공격을 막고
다른 쪽에서는 김상준이 항공기 시스템에 침투하는 이중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첫 번째 항공기. 연료 15분. 시간이 촉박했어요. 그때 김상준이 소리쳤습니다. 뚫었다. 화면에 복잡한 코드들이 나타났어요. 중국이 심어놓은 악성 코드의 전체 구조였죠. 세상에. 이렇게 정교할 수가. 미군 기술 총책임자가 경악했어요. 3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아마 처음부터 787에 이 부품을 공급할 때부터 계획했겠죠. 김상준이 코드를 분석했습니다. 작년 3월 15일 오후 3시 27분. 정확히 이 시간에 활성화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었네요. 왜 하필 그날입니까? 태평양 안보회의 하루 전이죠. 미국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상태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 했던 겁니다.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만약 김상준이 없었다면 미국은 정말로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자폭 코드를 찾았습니다. 김상준이 말했어요. 이걸 조작하면 시스템을 원상복구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위험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게 끝날 수 있었죠. 대령님, 각 항공기의 다음 지시를 정확히 전달해주세요. 김상준이 심호흡을 했어요. 3초 후 모든 항공기의 전원을 동시에 껐다가 켜야 합니다. 정확히 3초예요. 1초라도 틀리면 영구 손상됩니다. 조종사들에게 지시가 전달됐어요. 3, 2, 1. 지금 18대의 항공기가 동시에 암흑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태평양 상공 3만 피트에서 엔진도 전기도 없는 거대한 쇳덩이가 된 거죠. 1초, 2초, 3초, 전원 온. 김상준이 외쳤어요. 잠시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델타 387 시스템 정상 작동합니다. 유나이티드 592 모든 기능 회복됐습니다. 하나둘 성공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죠. 3대의 항공기가 여전히 응답이 없었습니다. 왜 안 되는 거죠? 구형 모델입니다. 백도어 코드가 다른 것 같아요. 김상준이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연료는? 7분, 아니 6분 남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그때 김상준이 뭔가 떠올린 듯 벌떡 일어났어요. 한국식 접근법이 필요해. 뭐라고요? 모두가 어리둥절해했죠. 정면 돌파가 아니라 우회 침투예요. 물이 바위를 뚫듯이 동양 철학에서 나온 발상이었어요. 강한 힘으로 부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스며드는 방식이었죠. 설명할 시간 없어요. 그냥 믿어주세요. 그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코드를 짜기 시작했어요. 공격하는 게 아니라 스며드는 방식이었죠. 4분, 3분, 됐다. 마지막 순간 3대의 항공기도 시스템을 되찾았습니다. 상황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미군들이 서로 껴안고 몇몇은 울기도 했죠. 하지만 김상준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중국이 지금 모든 흔적을 지우고 있을 거예요. 그는 다시 키보드를 잡았어요. 이번엔 중국 서버로 역추적을 시작했죠. 위험합니다. 외교 문제가 3,600명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것도 민간인을요. 김상준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이건 전쟁 행위입니다. 다음 순간 그는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중국 해커들이 미처 지우지 못한 로그 파일을 복사하는 데 성공한 거죠. 베이징 사이버전 사령부, 책임자 왕샤오밍 대령, 작전명 붉은 하늘. 모든 증거가 백일화에 드러났어요. CIA 연락관이 즉시 본부에 보고했고 곧 백악관까지 보고가 올라갔죠.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대통령이었어요. 김상준 선생님? 대통령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렸습니다. 미합 중국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대통령님. 아닙니다. 당신은 3,600명의 생명과 미국의 명예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한국이 진정한 동맹이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손을 내밀어준 유일한 나라였으니까요. 저는 TV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15년 전 우리가 경고했던 그 위험이 현실이 됐고 결국 김상준이 모든 걸 해결한 거였죠. 중국은 즉각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졌고 미국은 즉시 중국산 핵심 부품 사용을 전면 금지했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이 사건으로 전 세계가 깨달은 겁니다. 진정한 기술력은 첨단 장비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통찰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위기의 순간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를요. 김상준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도 되겠죠?
손자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영웅은 그렇게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중국의 음모가 밝혀진 직후 상황실은 새로운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18대의 항공기는 시스템을 되찾았지만 아직 안전하게 착륙하지 못한 상태였죠. 더 큰 문제는 중국이 마지막 카드를 쓸 가능성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중국 서버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미군 사이버전 담당자가 보고했어요. 김상준이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2차 공격을 준비하고 있네요. 2차 공격이요? 첫 번째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백업 플랜입니다. 아마 착륙 시스템을 노릴 겁니다. 순간 상황실이 다시 얼어붙었어요. 그럼 비행기들이 착륙을 못한다는 18개 공항의 계기 착륙 시스템을 동시에 마비시킬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저는 TV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중국의 집요함이 소름 끼쳤죠. 그때 김상준이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팀원들을 소개할 때가 왔네요. 팀원들이요? 제가 혼자 온 게 아닙니다. 인천공항 관제팀 3명이 함께 왔어요. 김상준이 3명의 젊은이들을 가리켰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들은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죠. 이들은 한국 최고의 관제사들입니다. 그리고 김상준이 미소 지었어요. 한국형 다층 방어 시스템을 함께 개발한 팀이기도 하죠. 한국형 다층 방어 시스템이 뭡니까? 미군 준장이 물었어요. 전통적인 성곽 구조에서 영감을 받은 시스템입니다. 한 겹이 뚫려도 여러 겹이 더 있죠. 젊은 한국인 중 한 명이 설명했어요. 서구식 방화벽은 높은 벽 하나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개의 낮은 벽을 만들어요. 각각이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죠. 미군들은 흥미로운 표정으로 들었어요. 김상준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공격자가 첫 번째 벽을 넘으면 두 번째 벽이 다른 방식으로 막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죠. 결국 공격자는 지쳐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게 정말 효과적입니까? 인천공항은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해킹당한 적이 없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김상준이 팀원들에게 지시했어요. 박수진 씨는 인천공항 방식으로 로스앤젤레스 공항을 보호하세요. 이재욱 씨는 시카고, 최민서 씨는 뉴욕을 맡아주세요. 3명의 젊은이들이 능숙하게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김상준이 심호흡을 했어요. 나머지 15개 공항을 동시에 보호하겠습니다. 혼자서 15개를요? 걱정 마세요. 35년 동안 준비해온 순간입니다. 그가 작업을 시작하자 모니터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각 공항의 시스템에 여러 겹의 보호막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양파 껍질처럼 겹겹이 쌓인 방어막이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미군 기술 총책임자가 경악했어요. 한국의 산성을 아세요? 박수진이 작업하며 대답했습니다. 저기 첫 번째 성문을 뚫어도 두 번째, 세 번째 성문이 있죠. 각각 다른 구조로 되어 있어서 같은 방법으론 뚫을 수 없어요. 15분 후 중국의 2차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다수의 침입 시도 감지, 로스앤젤레스 공항 ILS 공격받고 있습니다. 시카고, 뉴욕 동시 공격. 하지만 한국형 다층 방어는 견고했어요. 중국의 공격이 첫 번째 층을 뚫으면 두 번째 층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막아냈죠. 믿을 수 없어. 우리 최신 시스템보다 효과적이네요. 미군 사이버전 책임자가 인정했습니다. 그때 김상준이 뭔가 발견했어요. 잠깐, 이 코드.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차 공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엔 뭡니까? 항공기 자체를 폭발시킬 계획입니다. 상황실이 충격에 빠졌어요. 리튬 배터리를 과열시켜서 폭발을 유도하는 코드가 숨어 있었네요. 착륙 직전에 작동하도록. 시간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비행기가 10분 후면 로스앤젤레스에 착륙할 예정이었죠. 막을 수 있습니까? 일반적인 방법으론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김상준이 팀원들을 봤어요. 우리에겐 비상 프로토콜이 있죠. 다음 순간 4명의 한국인이 놀라운 팀워크를 보여줬습니다. 수진 씨,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냉각 코드 주입하세요. 재욱 씨, 온도 센서 강제 리셋 준비. 민서 씨, 비상 방전 시스템 활성화 대기. 마치 오랜 시간 함께 훈련한 특수부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김상준은 18대 항공기에 동시에 접속해서 배터리 시스템을 재프로그래밍하기 시작했죠. 이게 바로 한국의 힘입니다. 그가 작업하며 말했어요.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팀워크가 더 중요하죠.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도 정확성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5분, 4분, 3분. 완료. 정확히 착륙 2분 전 모든 항공기의 배터리 시스템이 안전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델타 387 로스앤젤레스 안전 착륙.
첫 성공 보고가 들어왔어요. 이어서 연쇄적으로 착륙 성공 소식이 전해졌죠.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뉴욕, 시애틀, 마침내 18대 모두가 무사히 땅을 밟았습니다. 3,600명 전원 생존,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어요. 상황실이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미군들이 한국팀을 둘러싸고 박수를 쳤죠. 놀랍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였다니. 준장이 김상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미국도 한국식 보안 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김상준은 여전히 겸손했죠. 기술의 우열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접근법이 만나 시너지를 낸 거예요. 저는 TV를 보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15년 전 보잉에서 쫓겨났을 때는 비참했지만 오늘 한국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때 화면에 속보가 떴습니다. 중국 정부 모든 혐의 부인하며 미국의 음모라고 주장.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죠. 김상준이 확보한 로그 파일, 코드 분석 결과, 그리고 3,600명의 증언, 백악관에서 긴급 성명이 나왔어요. 오늘 대한민국은 진정한 동맹이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미국은 이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앞으로 미국의 모든 핵심 시스템에 한국형 다층 방어 시스템을 도입할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18대의 항공기가 모두 안전하게 착륙한 후 전 세계는 놀라움에 빠졌습니다. 특히 미국 언론들의 태도 변화가 극적이었죠. 불과 몇 시간 전까지 한국을 조롱하던 그들이 이제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애틀 작업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동네 사람들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보고 싶어 했던 겁니다. CNN 앵커 앤더슨 쿠퍼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금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구한 것입니다. 화면이 바뀌며 로스앤젤레스 공항이 비쳤어요. 델타 387편에서 내린 승객들이 울며 가족과 포옹하고 있었죠. 저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한 승객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기장이 방송으로 한국팀이 우리를 구하고 있다고 했을 때 왠지 안심이 됐어요. 한국이라면 해낼 거라고 믿었거든요. 이어서 각 공항의 모습이 중계됐습니다. 시카고, 뉴욕, 시애틀, 모든 곳에서 생환의 기쁨이 넘쳤죠. 특히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한 미국인 조종사가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35년 경력에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게 먹통일 때 한국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길을 찾아드릴게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우리가 살 거라고. 백악관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대통령이 직접 나섰죠. 오늘은 미국 역사에 기록될 날입니다. 우리가 가장 위급한 순간에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알게 된 날이니까요. 대통령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렸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모두 우리의 오랜 동맹입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순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죠. 저는 오늘 의회에 특별법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한미항공안전 특별동맹을 체결하고 김상준 선생을 비롯한 한국팀에게 미국 최고의 명예를 수여할 것입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또한 모든 미국 항공기에서 중국산 핵심 부품을 퇴출하고 한국 기업들과 전면적인 협력을 시작할 것입니다. 중국으로서는 최악의 결과였죠. 3년간 준비한 계획이 실패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니까요. 펜타곤에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형 다층 방어 시스템을 미군 전체 사이버 보안 시스템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의 보안 기술을 전면 채택하는 것입니다. 국방장관이 덧붙였어요. 오늘 우리는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최고의 기술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다른 관점, 다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편 괌 기지 상황실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어요. 김상준과 한국팀이 짐을 싸고 있을 때 미군 기술진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처음에 그들을 무시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죠. 김 선생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미군 기술 총책임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젊은 엔지니어들도 다가왔죠. 한국식 보안 시스템을 배우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김상준이 온화하게 웃었어요. 물론이죠. 지식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니까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상 전화였는데 놀랍게도 제 얼굴이 화면에 떴어요. 프랭크. 김상준이 놀라서 저를 봤죠. 상준, 정말 자네였구만. 역시 자네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저는 시애틀 작업실에서
괌 기지로 화상 통화를 연결한 거였어요. 20년 만의 재해였죠. 어떻게? 뉴스를 보고 있었네. 자네가 15년 전 우리가 경고했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 봤어. 김상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프랭크, 그때 당신이 날 지지해줘서 고마웠어요. 비록 당신이 그 때문에 회사에서 과거 일이야. 중요한 건 오늘 자네가 해낸 일이지. 주변의 미군들이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봤어요. 잠깐, 프랭크 러셀? 그 전설적인 보잉 엔지니어? 이제야 그들도 알아본 모양이었죠. 15년 전 중국 부품의 위험성을 경고했던? 맞아요. 김상준이 대답했어요. 프랭크와 제가 함께 보고서를 썼죠. 하지만 보잉은 듣지 않았고 프랭크는 해고됐습니다. 상황실에 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미 공군 준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러셀 씨, 당신도 영웅입니다. 15년 전 당신의 경고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원인조차 몰랐을 겁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화면 너머로 김상준이 말했죠. 프랭크, 한국에 와요.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을 거예요. 고맙네. 상준, 생각해보겠네. 통화를 끊고 나서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15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녹아내린 기분이었죠. 한편 전 세계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영국 BBC는 한국이 보여준 진정한 동맹정신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방송을 내보냈고, 프랑스 르몽드는 동양의 지혜가 서양의 오만을 구하다라고 보도했죠. 특히 일본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NHK는 우리도 실패한 일을 한국이 해냈다며 겸허히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변화는 미국 내부에서 일어났어요. 의회에서는 초당적으로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결의했고, 주요 언론들은 앞다퉈 사설을 냈죠. 뉴욕타임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배웠다. 워싱턴 포스트, 한국의 지혜가 미국의 하늘을 구하다. 심지어 평소 보수적인 폭스뉴스조차도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는 논평을 냈어요. 그날 저녁,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자발적인 감사 집회가 열렸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는 거대한 태극기가 걸렸고, 사람들은 땡큐 코리아를 외쳤죠.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미국인들이 한국인들을 찾아와 포옹하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것은 생환한 승객들의 행동이었어요. 그들은 자발적으로 모금을 시작했죠. 한국 팀에게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단 하루 만에 1,000만 달러가 모였어요. 3,600명이 각자의 방식으로 감사를 표현한 거죠. 하지만 김상준은 이 모든 돈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돈을 위해 한 일이 아닙니다. 그 돈으로 항공안전연구재단을 만들어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의 겸손함에 미국인들은 더욱 감동했어요. 대통령은 다시 한번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우정, 신뢰, 그리고 겸손함의 가치를 말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선언이 이어졌죠. 다음 주부터 태평양 기적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할 것입니다. 매년 이날은 한미 우정의 날로 기념될 것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국제사회의 압력은 거셌어요. 유엔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민간 항공기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전쟁, 범죄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15년 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억울함이 해소된 기분이었어요. 비록 보잉은 저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역사가 진실을 증명해 준 거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랑스러웠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모습이 작은 나라지만 위기의 순간에 망설임 없이 나섰고, 겸손하지만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했으며 성공 후에도 오만하지 않았으니까요. 이것이 진정한 국격이었습니다. 태평양의 기적은 그렇게 역사가 됐고, 한미 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깨달았죠. 21세기의 진정한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손을 내밀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라는 것을. 태평양 기적이 일어난 지 일주일 후, 워싱턴 DC는 역사적인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 의회는 만장일치로 특별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죠. 저는 뜻밖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백악관에서 직접 연락이 온 거예요. 러셀 씨, 대통령께서 당신을 꼭 모시고 싶어 하십니다. 15년 전 당신의 경고가 오늘의 해결책이 됐으니까요. 73세의 나이에 백악관에 초청받다니.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죠. 비행기에서 내려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리 곳곳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코리아 세이브드 아메리카, 진정한 동맹, 대한민국, 시민들이 든 플래카드였죠. 백악관 이스트룸에서는 특별 시상식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반가운 얼굴을 만났어요. 김상준과 한국팀이었죠. 프랭크, 정말로 왔군요. 우리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포옹했습니다. 자네야말로 미국 최고 훈장을 받는다면서? 과분한 일이죠. 전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이다. 우리는 둘 다 웃었어요. 그의 변하지 않는 겸손함이 좋았습니다. 시상식이 시작됐어요.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죠. 오늘 우리는 진정한 영웅들을 기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분을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어요. 프랭크 러셀 씨,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호명에 당황했지만 떨리는 다리로 연단에 올랐죠. 15년 전 이분은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고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더 큰 재앙을 맞았을 겁니다. 대통령이 제 손을 잡았어요. 미합 중국을 대표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당신의 공로를 인정합니다. 그 순간 참석자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15년의 억울함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이어서 김상준과 한국팀에 대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자유훈장, 미국이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명예였죠. 김상준 선생과 한국팀은 3,600명의 미국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에게 겸손함을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한국 대통령도 답사를 했어요. 동맹은 힘이 강할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미국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 후 놀라운 발표들이 이어졌죠. 국방장관이 나섰습니다. 오늘부로 모든 미군 사이버 보안 시스템에 한국형 다층 방어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또한 한미 사이버 안보 통합센터를 설립할 것입니다. 상무장관도 발표했어요. 보잉을 비롯한 미국 항공업계는 한국 기업들과 전면적인 기술 협력을 시작합니다. 중국산 핵심 부품은 모두 한국산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변화였어요. 미국이 핵심 안보 분야에서 다른 나라의 기술을 전면 도입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었으니까요. 한편 의회에서는 더 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이 발표했죠. 한미동맹을 나토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하원 군사위원장도 덧붙였어요. 앞으로 모든 미군 장비 구매 시 한국 제품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악몽 같은 상황이었죠.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됐을 뿐 아니라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니까요. 실제로 그날 이후 변화는 빨랐습니다. 삼성과 LG가 보잉의 핵심 부품 공급사가 됐고 한국 중소기업들도 대거 미국 시장에 진출했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분석했어요. 태평양 기적은 단순한 항공사고가 아니었다. 21세기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한국의 보안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일본도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제안했죠. 한국이 증명한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다. 위기 대응 능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였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분석이었어요. 그날 저녁 백악관 만찬에서 저는 김상준과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프랭크, 이제 진짜로 한국에 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함께 할 일이 많을 거예요. 글쎄, 이제 나이요? 당신이 15년 전에 쓴 보고서가 오늘 3,600명을 살렸어요. 경험은 나이가 들수록 더 값진 법이죠. 그의 말이 맞았어요. 그리고 김상준이 미소 지었죠. 한국 음식도 맛봐야 하지 않겠어요? 진짜 한식 말이에요. 우리는 둘 다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시애틀의 작은 수리점을 정리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김상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프랭크. 이제 우리의 진짜 일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저는 73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한미항공안전연구소의 공동소장으로, 그리고 한국형 보안 시스템의 전도사로. 세상은 변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고, 한국은 당당한 기술 강국으로 인정받았죠. 그리고 전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안보는 최첨단 무기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동맹과 함께하는 지혜에서 나온다는 것을. 태평양 기적은 그렇게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6개월을 보낸 후 저는 특별한 임무를 띠고 다시 시애틀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죠. 김상준과 한국팀이 함께였습니다. 드디어 보잉 본사로군요. 김상준이 건물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15년 만에 돌아온 보잉 본사. 한때 저를 쫓아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죠. 러셀 씨, 김 선생님. 보잉의 새 CEO 마크 윌리엄스가 직접 로비로 나와 우리를 맞았어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죠. 15년 전 우리의 실수가 얼마나 컸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회의실에는 보잉의 모든 임원진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겸손함이 묻어났죠.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윌리엄스 CEO가 말했어요. 보잉의 미래를 위해 한국의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김상준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한국형 다층 방어 시스템의 원리, 한국식 문제 해결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철학에 대해.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이죠. 보잉 엔지니어들은 진지하게 경청했어요. 1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죠. 질문 있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손을 들었어요. 왜 한국의 접근법이 그렇게 효과적인가요? 김상준이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작은 나라입니다. 자원도 부족하고 땅도 좁죠. 그래서 효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해야 했어요. 한계가 오히려 혁신의 원동력이 된 거죠. 그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풍부한 자원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한된 자원으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독특한 해법들이 나온 거죠. 놀랍습니다. 보잉의 기술 부사장이 감탄했어요. 우리는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데만 집중했는데 답은 더 스마트하게 사용하는 것이었군요. 바로 그때 뜻밖의 방문객이 도착했습니다. 실례합니다. 국방부에서 오신 분들이. 비서의 안내로 펜타곤 관계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런 국방장관님이 직접 오셨군요. 로이드 오스틴 장관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을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러셀 씨도요. 장관은 우리와 악수를 나눈 후 말했어요. 미국 정부는 결정했습니다. 모든 국방 시스템에 한국형 보안 시스템을 적용하기로요.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바로 여기 보잉이 될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죠. 앞으로 보잉이 생산하는 모든 군용기에는 한국의 보안 시스템이 탑재될 겁니다. 그리고 장관이 저를 봤어요. 러셀 씨가 15년 전에 제안했던 모든 안전 조치를 이제라도 시행할 겁니다. 늦었지만 제 의견이 받아들여진 순간이었죠. 그 후 우리는 보잉 엔지니어들과 함께 실질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의 태도 변화였어요. 한때 아시아 기술을 무시했던 그들이 이제는 열심히 배우고 있었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여러 겹으로? 그것은 양파 껍질을 생각하시면 돼요. 한 겹 벗겨도 또 다른 겹이 있죠. 한국팀의 박수진이 설명하자 미국 엔지니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또 다른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오늘 특별 메뉴는 불고기입니다. 보잉이 한국 음식을 메뉴에 추가한 거였어요. 태평양 기적 이후로 직원들이 계속 요청했답니다. 식당 관리자가 웃으며 설명했죠. 미국 직원들이 불고기를 먹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음식처럼 기술도 조화가 중요하다던데? 농담 속에서도 진지한 변화가 느껴졌죠. 오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시애틀 시장이 특별 발표를 했어요. 오늘부로 시애틀과 인천을 잇는 혁신의 다리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양 도시의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술을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특히 매년 4월 15일을 한미기술협력의 날로 지정합니다. 태평양 기적이 일어난 날이죠. 저녁, 우리는 제가 15년간 운영했던 라디오 수리점을 방문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김상준이 작은 가게를 둘러봤어요. 15년간 숨어 지냈던 곳이죠. 숨은 게 아니라 기다린 겁니다. 진실이 밝혀질 날을요. 가게 문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러셀김 혁신연구소 시애틀 지부. 이제 이곳은 한미 엔지니어들이 만나는 장소가 될 겁니다. 김상준이 설명했죠. 젊은이들이 와서 경험을 배우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하는 곳이요. 바로 그때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태평양 기적에서 살아난 승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꽃다발과 선물을 들고 있었죠. 러셀 씨, 김 선생님, 드디어 만나 뵙네요.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제 딸이 델타 387편에 있었어요. 선생님들 덕분에 살았습니다. 저는 유나이티드 592편 조종사였습니다. 그날 정말 감사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다가와 감사를 표했어요. 그들의 진심 어린 감사에 우리도 뭉클했죠. 우리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이라고요? 한 승객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 말씀 뉴스에서 봤어요. 하지만
그 일이 3,600명을 살렸잖아요. 밤이 깊어갈 무렵, 저는 김상준과 함께 시애틀 항구를 걸었습니다. 프랭크,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그러게, 15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어.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가 태평양 너머로 지는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한때 우리를 갈라놓았던 그 바다가 이제는 우리를 이어주는 다리가 된 것 같았죠. 한국과 미국이 만나면 어떤 시너지가 날까요? 김상준이 물었어요. 아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서로의 장점이 합쳐지면 말이지. 우리는 둘 다 웃었습니다. 시애틀의 봄은 그렇게 따뜻했고 한미 협력의 새로운 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한국이 보여준 진정한 동맹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최첨단 기술도 놓친 위기를 한국의 독창적인 지혜로 해결한 놀라운 사연이었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랑스러우셨나요? 가슴이 뭉클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특히 우리나라의 놀라운 저력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